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여성통화 7월호에서 예민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 4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감각적으로 예민하죠. 예민한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뭐 이렇게 분유의 농도가 달라도 안 맞고, 엄마가 뭘 조금만 먹어도 모유를 안 먹고, 또 뭐 조금만 소리가 나도 겨우 재웠는데 깨고, 이런 감각적으로 예민하고요. 그리고 뭐 주변 환경의 소리, 빛, 뭐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각적인 것을 잘 알아차리기도 해요. 또 예민한 사람들이 감정을 좀 더 크게 느껴요. 그래서 좋은 감정도 더 크게 느끼고, 나쁜 감정도 더 크게 느끼고, 그래서 좀 기쁠 때도 더 많이 기쁘고, 화나거나 짜증날 때도 더 많이 화나고. 근데 대신에 또 장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잘 공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잘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어 주고요. 또 예민한 아이들은 생각을 깊이 해요. 또 대신에 불안한 생각도 많이 하죠. 남들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뭐 이제 걱정하고 막 좀 안절부절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좀 불안과 강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관계에서도 이런 예민함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아까 그때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괜히 했나 이렇게 좀 또 생각하고 이런 좀 관계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좀 곱씹어서 생각하는, 되새김질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예민함에 대한 관심이 우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예민한 아이, 이런 예민한 사람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예민함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서 이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민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한 것 같고요. 또 사실 예전에는 그냥 예민한 사람들도 묻어서 살기가 편안한 세상이었는데, 요즘엔 점점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좀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서, 아이들도 좀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제도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모든 수행을 잘해야 되고, 모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 성적이 나오고 순위가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해야 되고, 좀 뭔가 아이들을 일렬로 순서를 세우고 경쟁이 치열하고, 좀 약간 남들과 다르면 좀 힘들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한 아이들이 더 예민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더 잘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예민함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또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금쪽이 이런 프로도 있고, 그리고 또 육아서 같은 것들도 어머님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예민한 것 같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면서 좀 더 예민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민함은 기질이라서요,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키가 큰 체질을 타고난 사람, 키가 작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 뭐 운동을 날 때부터 잘하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뭐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 노래를 음탈 때부터 음치는 사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예민함도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민한 아이가 예민하게 거의 신생아 때부터 예민한데요. 예민한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서 좀 그런 예민함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또 예민함이 좀 더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가 살면서, 그게 부모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요즘 학교는 또 좀 사소한 사건 사고부터 시작해서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또 그런 성향들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한 부모와 예민한 아이가 이렇게 딱 만나면 많이 부딪히죠.
왜냐면 부모도 막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아이의 감정을 쉽게 캐치해서 크게 리액션하고 또 아이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밖에서 겪는 일들을 크게 느끼고 또 부모가 조금만 이렇게 목소리 톤이 달라져도 애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폭발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예민한 부모는 그냥 예민한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고생이 되는 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갖고 오면 일단 집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고 막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막 집에 냄새도 많이 나고 시끄러운 환경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뭔가 예상대로 안 되잖아요. 애들가 시간 정해놓고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예상치 않은 일이 계속 생기고 애가 초등학교 가면 막 학교에서 전화 오고 막 엄마들한테 전화 오고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예민한 엄마나 예민한 아빠들은 좀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완벽하게 자라고 싶고 내일도 완벽하게 자라지만 애도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데 애는 키우다 보면 완벽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민한 부모가 가진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민한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아이의 행동에 숨어있는 의도나 감정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잘 이해해주는 공감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예민한 부모가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는 나도 힘들어 봤으니까 그 예민한 아이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잖아요. 그런 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훈육은 저희 이제 보호자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훈육은 일관되고 단호하게. 그래서 일관되고 단호하다라는 거는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엄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되고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민한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 목소리 톤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부모가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모의 말하는 내용보다 그 목소리 톤이나 표정에 영향을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민한 아이를 훈육할 때는 좀 더 부모가 우선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차분한 상태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민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할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 뭐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라거나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다거나 뭐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뭐 서운하다라거나 이런 것을 잘 알아차리거나 말로 설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느낄 감정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네가 그런 억울함이나 속상함이나 서운함을 느끼는 거는 느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난리치는 거 말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민한 아이일수록 경계가 명확한 게 좋아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이런 일을 하면 지적을 받아. 이런 게 좀 명확하고 안 되는 일은 끝까지 안 되고 뭐 난리치거나 뭐 때를 많이 쓰면 또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되는 것은 빨리 해주고 안 되는 일은 엄마가 끝까지 단호하고 일관되게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좀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경계를 명확하게 차분하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애가 막 이렇게 뭔가 난리를 칠 때 그럴 때 조그만 애들 특히 난리를 많이 치겠죠. 난리를 칠 때 혼을 내서 그것이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리를 친다는 건 부모가 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혼내는 것보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혼내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또 사소한 것들은 넘어가지고 이런 좀 강약을 명확하게 줘서 엄마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뭔지,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뭔지 좀 아이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기질이고 성향이고 병은 아니니까 모든 예민한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민한 아이가 뭔가 이렇게 그 예민함 자체가 치료의 대상은 아니지만 예민함을 좀 누그러뜨리고 조금 더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감정 읽어주고 이런 것도 있다고, 행동을 그 명확하게 훈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이 예민함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유치원에서나 초등학교에 갈 때, 뭐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거나, 뭐 이런 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청소년기가 되면서 그냥 예민한 아이들이 불안이 점점 올라오면서 강박이나 최근에 공황이 생기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병원에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나 어떤 불안 장애가 구체적으로 생길 때, 이럴 때는 병원에 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받아준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견딘다, 이런 표현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3은 정말 모든 애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잘 자라던 평범하던 아이들도 다 좀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시험을 못 보면 어떠나요? 뭐 시험지를 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글자가 눈에 안 보였어요. 뭐 숨이 안 쉬어졌어요. 뭐 시험장에 가는 생각만 해도 배가 아파요. 뭐 이제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아이가 잘 지나갈 수 있게 같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같이 견뎌준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근데 뭐 너무 난리를 친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명확하게 안 되는 거는 뭐 엄마를 때린다거나 뭐 심한 말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좀 애가 많이 힘들 때 조금 한 걸음 뒤에 서서 이제 지켜봐 준다,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은 아이는 손톱을 뜯는 아이. 정말 손톱 뜯는 아이는 그냥 손톱 뜯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닌 애들도, 뭐 ADHD 때문에 온 애들, 우울한 애들, 뭐 여러 가지 친구 사귀기 힘들어서 온 애들, 인터넷 중독이라서 온 애들, 모든 애들이 다 손톱 뜯는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손톱 뜯는 아이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제가 손톱 뜯는 아이들의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을 책에다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잔소리 할 때는 몰아서 하세요. 할 때 손톱 뜯을 때 바로바로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손톱 뜯는 애들은 손으로 불안을 낮추는 아이들이니까 손톱 뜯는 거에 지적하지 말고 손으로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거, 몰랑이, 뭐 피지큐브, 뭐 이런 아이 나름의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팁들이 각 케이스마다 담겨 있고요. 손톱 뜯는 아이 말고 이제 많이 오는 아이들은 분리불안 정말 초등학교 처음 갈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처음 갈 때 분리불안 많고요. 막 불안해요가 아니더라도 갈 때만 되면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제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정말 요즘에 공황 되게 많아져서 요즘 청소년들이 공황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최근에 많이 오고요. 그리고 완벽주의. 정말 완벽주의, 부모의 완벽주의도 있고 아이의 완벽주의도 있고.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예민한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안타까운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하고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 예민함 때문에 시험 보는 게 두렵고,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보고 고3 때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갑자기 수능을 못 보게 되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나친 엄격함,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나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뭐 심지어는 내가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수능장에서 내가 공황이 생겨서 다른 수험생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해요, 뭐 이제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좀 원래 자기가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계속 살면 언젠가는 부딪힐 일들이어가지고, 뭔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3을 무사히 지나가고, 뭐 완벽해, 자기가 원했던 대학보다는 조금 낮은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성숙해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음악을 듣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먹는 애도 있고, 먹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 요리를 배워가지고 하는 애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산책이나 운동인 것 같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좀 뭐 덕질을 하는 애도 있고, 좀 생각보다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 예를 들면 종이접기,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이접기나 그다음에 그 컬러링 북에 색칠하는 거,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손으로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보석 십자수 이런 것들, 단순한 것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아이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아이들 중에서도 복식 호흡이나 요즘에 버터플라이 허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혹은 명상을 배워서 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혹은 뭐 그냥 저는 간단하게 그 유튜브 같은 거나 뭐 예능 보면서 좀 깔깔깔깔 거리고 나면 좀 생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방법, 자기가 가장 편하게 빠르게 편안해지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찾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 것, 공격적인 것은 모두 나쁜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사실 이제 프로이트가 말할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공격적인 것들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리비도와 타나토스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공격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욕을 했다. 혹은 뭐 엄마한테 물건을 던졌다. 그러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해야 되죠. 근데 자기 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신문지를 찢었어.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문지를 찢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려서 또 괜찮아졌어. 그럼 그것도 나름의 자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지를 많이 방에다 넣어주세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를 키울 때 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든 점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예민한 아이가 자기가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모는 그냥 애가 밖에서 힘들었어 이렇게 할 때 그냥 안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결국은 그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또 사실은 선생님이나 친구하고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해줄 수 없을 때,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길 때,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견뎌 가야 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막 자책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자책 많이 했죠. 저도 막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 저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제가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어서 우리 아이가 ADHD가 됐나요?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도 내가 임신 중에 당직을 많이 써서, 전공의 때 해가지고 당직을 많이 써서 우리 애가 예민한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지금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라는 책을 쓰기 전에 엄마의 마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이제 제가 쓴 말 중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려놓는 일의 연속이다. 그래서 크게 3번 내려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못한다. 두 번째는 우리 애가 공부는 못해도 착할 줄 알았는데 착하지도 않다. 세 번째는 우리 애가 착하지는 않아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도 않다. 이렇게 크게 3번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계속 끊임없이 내려놓는 과정을 저도 같이 겪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뭐 어느 집이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둘이 성격이 똑같은 경우는 없고 성향이 좀 다 다르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아이가 있으면 얘가 못 먹는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피해야 되는 상황도 많으니까 대부분 가족들이 얘한테 다 맞추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 같이 움직일 때는 못하는 게 있는 사람이 더 중심이 되니까. 근데 다만 이 예민하지 않은 아이와 따로 보내는 시간, 또 예민하지 않은 아이와 따로 수다 떨고, 예민하지 않은 아이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 조금씩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 예민하지 않은 아이가 더 예민한 아이한테 치이면서 자랄 것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민한 아이와 같이 자라는 예민하지 않은 아이에게 또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얘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자라거든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훌륭하고, 너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너 그냥 예민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약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니까 그런
그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예민한 아이와 같이 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자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많이 자란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 엄청 안정적이고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아이로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서울 아산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뭔가 아이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이 있으신 부모님들이잖아요. 뭐 알아보고 예약도 잡고 뭐 올 때는 치료비나 검사비도 내야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또 검사를 하자거나 혹은 제가 부모님들한테 뭐 마음을 읽어주세요, 뭐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이럴 때는 애를 데리고 뭘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애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어떤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부모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도 되게 많잖아요. 부모가 그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학대당하는 아이들, 부모한테 학대당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학대당하는 아이들도 많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는 사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그런데 병원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이들은 잘한다. 그리고 아이들도 결국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돌보고 자기의 예민함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능력이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기다리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